11월 5일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은 최근 발의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소집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가적으로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따르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임명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인 검찰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판사까지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반은 물론이고 사실상 여당이나 다름없는 조국혁신당의 의견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주도한 것은 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법사위원장 추미애입니다. 광신적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이들의 좁은 식견으로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지자 수준에 걸맞는 정치인이 자신의 수준에 걸맞는 법안을 만든 셈입니다. 광신적이며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주도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절망적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으로 좁혀본다면 나가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적어도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맹신과 무지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신과 무지를 떨쳐내는 일은 문명인의 의무이자 자긍심입니다. 야만인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왔나? 이거 수도권만 왔나? 일단 평택은 왔습니다. 네, 뭐 아무튼 저희들이 사는 그 생활권 내에는 눈이 좀 제법 왔습니다. 뭐 폭설까지라고 할 건 아닌데 한 5cm 정도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뭐 기존에 이 정도로 눈 오는 거는 뭐 특히 이제 뭐 수도권의 북쪽 지역들은 뭐 겨울 되면 이 정도 눈 오는 건 이제 뭐 일상다반사인데 올해는 이 첫눈이 오면서 좀 교통 마비가 심각했어요, 생각보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한 6시간씩 막 기존에 한 1시간 미만으로 갈 거리를 6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이 차 끌고 나왔다가 길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차 때문에 귀가를 못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아니 뭐 그동안 잘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돈 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올해 이제 10월 24일 날 조선비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었거든요. 올해 70일 남았는데 재해재난 대응할 예비비가 없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작년 윤석열 정권 이제 예산안에서 예비비 왕창 잘라냈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가지고 올해 이제 산불도 나고, 그리고 특히 그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돈이 이제 왕창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4일 날 사실상 그 예비비를 다 써버렸다. 그래서 이후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예산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때 당국 얘기는 뭐 10월달 이후로 11월 12월에는 큰 재난이 일반적으로 보면 큰 재난이 별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딴 식으로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기사에 보면은. 근데 말이 되냐고. 눈 오면 눈 치우는 것도 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일단 제설은 예비비가 아니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 치우는 게 있고, 또 이제 중앙에서 치우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 이제 이게 그게 뭐 지방도냐 뭐 국도냐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산 없을 거예요. 재난지원금 때 서울시가 그 나머지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 네네, 그렇죠. 그때 때문에 추경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예산 후달린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게 그리고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각급 지자체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예산 쥐어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돈 풀기 한 번 하고 나니까 돈 없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 제설 예산은 기본 예비비가 아니라 이제 기본 비용으로 빠져 있긴 했을 거고, 문제는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는 기본 예산이 아니라 이제 그때 정말 예비비가 투입되어야 할 텐데, 뭐 제설차 가동하고 하는 게 예산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로 그냥 다 묶어서 나도 세이브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면 뭐 예년 한 뭐 최근 5년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썼는지를 통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라나? 그렇겠죠. 네. 뭐 아무튼 좀 그렇다. 이게 좀 공교롭다. 지자체 돈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거 누구한테 제대로 대응을 못했더라. 이번에 일단 이번 주에 눈이 온 거는 일단은 이거 기습적이지도 않습니다.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일단 쏟아져 나오는 차량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설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미 도로에 차가 있는데. 그래도 6시간씩 그렇게 밀렸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 관련해 가지고 진짜로 그런 이유가 있으면 다음 주쯤에 후속 기사 어떤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민주당 중앙위 회의가 열렸어요.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그 당헌 개정안 표결을 어제 부셨거든. 정청래안. 예. 이게 부결이 됐어요. 이게 빡셌더라고 조건이. 이게 부결을 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찬반 투표해가지고 찬성이 많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네네. 재적중앙위원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재적중앙위원이 59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적위원 과반이 299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 이제 271표를 받았다네 정청래가. 네네.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반이 넘어야죠. 그래서 아무튼 확보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 이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이제 지도력이 꺾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흠집이 갔겠는데요. 이거 지금 개딸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한번 집회할 거예요. 그 민주당사 앞에서. 좀 내란절개 정청래를 출당하라 이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 지금 그 당사 부근에서. 이거 그냥 옛날에 수박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었으면 이제 수박 정청래를 출당하라. 수박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박이 내란절개로 바뀐 거죠. 참 뭐 맥락도 없고 그냥 갖다 붙여 그냥. 우리 보고도 내란절개라잖아 얘들 이제. 희한한 애들이야.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뭐를 이렇게 이상한 타이틀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그거래. 예를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맛없으면 그 식당 주인 내란절개라 그럴 거라 아마. 아무튼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이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말마다.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솔직히. 가가지고 구경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 맨날 여의도에서 그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게 남의 집에 좀 그 폴바셋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병신들 애쓰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괜찮네요. 폴바셋이 있으니까. 네. 폴바셋 거기 저기 뭐야. 폴바셋이 뭐 제법 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폴바셋이 그 최근에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볼 일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폴바셋 얘기를 왜 하지? 호주 출신의 유명한 그 저거더라고. 바리스타? 바리스타더라고.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월드 챔피언십.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야, 근데. 아니고 메일 유업일걸요? 네, 메일에서 이름만 빌려다가 하는 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메일에서 하는 거라서 라떼가 맛있다. 뭐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동안에 그 당사에서 집회하는 동안에 폴바셋 자주 갔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주장 마셨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라떼를 마셨을 텐데. 라떼가 더 비싸. 비싸긴 한데 그래도 라떼 맛집에서는 라떼를 먹어야지. 그래서 좀 억울했다. 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네, 한번 다녀오십시오. 겸사겸사. 그러게. 라떼 한잔 하러 다녀오세요. 어제 이제 이게 하루 동안에 좀 여러 개 가십 기사가 많이 터졌습니다. 좀 굵직한 게. 뭐 꼽아보자면은 그 이제 방송인 조세호 씨 이 양반 조폭 연루설이 제일 먼저 터졌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터졌군요. 어디 이제 무슨 행사장에서 그 조폭이랑 같이 사진 찍힌 게 올라왔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친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조세호 측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행사장에서 오가다가 사진 한 찍힌 거다. 뭐 그냥 아는 정도지 뭐 친분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나래 씨 매니저 갑질 사건. 이거는 이제 좀 매니저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전직 매니저들이. 네, 소송을 걸었다고 하죠. 지금 가처분 건 상태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일단 뭐 저기 월급도 좀 띵까먹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 대리 진료 같은 것도 대리 처방 같은 것도 받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BTS의 정국 씨랑 윈터가 에스파인가? 예, 맞습니다. 아 이제 조금 한다. 관심이 없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양반들이 열애설이 났어요.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여론의 이목을 끌만한 뉴스인 건 맞잖아요. 뭐 그렇죠. 네. 뭐, 그만한 위상이 있는 그렇죠. 가수들이죠. 네. 저는 이제 뭐 이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언급을 할 그건 없는데 제가 아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연예계 가팁 중에 그나마 제일 좀 파괴력이 있었다고 할 만한 건 이제 조진웅 씨. 예. 케이스. 지금 이제 이게 디스패치에서 처음 터뜨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꽤 예전부터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에 흔적 남아 있는 것만 봐도 한 2018년 이때부터 이제 댓글 같은데 보면은 뭐 과거 이야기 이제 조준웅 고등학교 때 어땠다 뭐 그런 걸 댓글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문도 꽤 전부터 돌았다고 합니다. 안 좋은 소문들이 이런저런.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이 양반이 배우 되고 나가지고 네. 인성이 문제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과거 이야기도 조금씩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스패치에서 폭로한 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강도강간 전과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원래 이제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사고 치고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분 세탁을 하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예명을 쓰고 고향도 이제 마치 그 부산인 것처럼. 네네. 그랬다고 하죠. 그건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저도 조준웅 처음 봤을 때 부산 사투리 비슷하게 쓰긴 쓰는데 이 사투리가 아닌데 말투가 왜 이러냐 싶었거든요. 그냥 이제 어떤 부산에 오래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서울 말투에 좀 감염된 그러니까 서울 말투랑 섞여가지고 억양이 이상해진 건가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부산 말투 흉내내는 거였더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디스패치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조준웅 측에서는 뭐 소년범 출신인 건 맞다. 그런데 강도강간 전과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디스패치 보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디스패치가 네. 좀 타율이 좋거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네. 이미 2018년 이럴 때 온라인에서 댓글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네. 조준웅 씨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뭐 고등학교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 그냥 막 계속 퍼뜨리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 이 양반이 네. 그냥 성남도 아니고 우리 학교를 지나갔더라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그럼 동문이야? 동문이 될 뻔했지.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 연배도 약간 위겠구나 조준웅이. 예. 근데 같이 이제 다닐 정도는 아니고 나랑 이제 3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 선배님들 기수가 좀 사고가 많았다고 하긴 하더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이 거기도 뭐 거기도 예전에 2차인데 1차로 학교 바뀌고 그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좀 초창기에 이제 그러니까 좀 그랬구나. 그 분당 지역에서는 이제 제가 나오는 학교가 제일 역사가 길다고요. 한 2년 차이로. 네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도시로 되고 할 때 학생들이 전부 우리 학교로 왔었지. 우리 학교만. 우리 학교밖에 없었으니까 분당 TO가 한 2년 정도.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나도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선배님들 중에 정말로 차량 절도해서 막 운전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경찰서 가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조준웅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선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기수의 유행이었으면. 그러니까 조준웅이 재판받은 것도 4명. 4명이 이제 공동정범인데 한 명은 작물 처리 혐의로 이제 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이 똑같아요. 이 강도강간인데 수법이 서울 어디였더라 신사동인가 어디서 이제 그 시동 걸린 데 세워져 있는 차량을 탈출을 해서 그 이제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다가 금품 뺏고 뭐 이제 몹쓸 짓 저지르고 그랬다라고 차에서 몹쓸 짓 저지르고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제 그게 서울까지 가서 했는지는 몰라. 아무튼 이 짓거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구속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기획사 쪽에서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부정은 못 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행적을 지으려고 예명을 썼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사실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나온 상황인데 여기 관해서 이제 조준웅 씨가 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랑 좀 이제 친한 친분 있는 행보를 많이 보였고 이 양반이 독립군 이미지를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 영화 출연 때문에. 네, 영화 최소한 2개 그 암살 맞지 전지현 나오는 거. 네네. 거기서 독립군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장 김창수라고 김구 선생. 네, 김구 선생 젊은 시절 일대기 다루는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독립군 이미지를 많이 쌓으면서 이제 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광복절 행사 때 한번 그때 저기 그 독립투사 유해송환 때였나? 해외에 있는 독립투사들 홍범도 장군. 네, 유해송환 때 그때 아마 나와서 뭐 했을 거예요 행사 때. 그런 거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권 광복절 행사에도 나왔잖아요 또. 또 나왔구나. 그러면서 뭐 이재명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좀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진보 배우로 인식이 됐어요. 민주 진보 진영의 배우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요 디스패치 기사가 터지고 나니까 이 아마 그 김어준 지지자 이제 털빠라 보이는데 일부 털빠가 이제 이거 정치 공작이다. 민주 진보 배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김어준의 입에서 나온 건 아니죠? 네, 김어준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모르지 또 뉴스 공장에 출연시켜 줄지도 모르지. 해명할 기회를 준답시고. 또 세탁질 들어가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기는 게 아니 뭘 덮을라 이걸 지금 그 반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야 김현지 또 노출되니까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개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얘네들은 조준영 공격을 또 정치 공격으로 보는 거야. 대체 왜? 조준영 공격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가십들 이제 어느 분이 반 우스개로 이제 SNS에 쓰신 걸 봤는데 저도 이제 좀 공감이 됐던 게 지금 이제 SNS에 나와 있는 범죄 가십들. 네네. 모아보면은 이것도 이재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조세호 부초폭 연루. 네네. 그 다음에 박나래 갑질이랑 대리 처방. 예. 그다음에 조지는 과거 세탁. 그다음에 범죄 이력. 이것도 의혹만 있는 상태지만은 어찌됐건 그거는 의혹이니까 넣으면 안 되지.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과거 세탁 아버지 많은 거 정도까지는 과거 세탁이잖아. 아버지까지는 뭐 그런데 소년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야 그건 일반이라고 할 수 없어. 아무튼 이 나와 있는 의혹들을 추려가지고 합쳐 보면은.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연상된다. 이런 식으로 글 쓰신 분이 있더라고. 아무튼 이거를 좀 공교롭긴 합니다만은 뭐 굳이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슈 덮으려고 해도 잘 안 덮여요. 물론 이제 SNS상에서 이제 버즈량 같은 거 그런 거 억제하는 데는 좀 만약에 그런 의도로 터뜨렸다고 하면은 역할을 한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조준웅 건 터지고 나가지고 제 타임라인에 있는 트위터에 보면 이제 최근 핫한 검색어 옆에 뜨잖아요. 네네. 직전까지 저도 확인을 했던 게 김현지 누나 이게 다시 뜨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준웅 뉴스 나오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조준웅으로 덮이는 거 나도 봤어요. 직접 보긴 했는데 덮으려고 터뜨리고 디스패치가 물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그래도 하필 조진웅 씨가 민주 진보 연예인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좀 X에서 흥하긴 했죠. 예. 그런 면이 있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양반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재밌는 내용으로 좋게 봤었는데 그 뒤로 이제 단독으로 주연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이제 인지도 쌓으면서 네. 독전 같은 거. 독전. 예. 네. 이 양반 단독 혹은 이제 그 더블 캐스팅 주연 정도 그러니까 투탑 정도로 나오는 그런 영화 중에 내가 재밌게 본 게 하나도 없어. 그래 독전은 난 좀 재밌게 봤는데. 독전 난 개쓰레기로 보거든. 원래 과잉인데 알맹이 하나도 없는 영화로 보거든. 감독 새끼 내가 투자자면 감독 두둑이 팼다. 영화를 이따위로 만드냐고. 아무튼 그래서 별로 배우로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게 터지니까 참 그렇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 풀기를 합시다. 오늘 뒤에 좀 이야기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난주에 못했던 거 왕창 풀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명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00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웰컴퓨터 12월 구매 이벤트 있습니다. 아, 이벤트 하는구나. 네. 네. 100만 원 이상의 새 PC 본체를 구매할 경우 앱코 키보드 마우스 콤보와 A1 가죽 장패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앱코 키보드면 또 기계식 키보드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이 물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네. 선착순이다. 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웰컴퓨터에서 PC 맞추시고 사은품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대략 한 10만 원 상당히 물품이 아닌가. 기존에 했던 이벤트랑 견주어 보면은. 근데 보통 웰컴퓨터에서 컴퓨터 사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이제 사장님이 해주시는 다른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은 뭐 요 10만 원 사은 행사라고 해도 10만 원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영향은 없을까요? 좀 환율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건 있겠지. 지금 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램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100만 원어치 컴 맞추려면은 좀 빡세긴 하겠다. 예전보다 사양이. 잡설이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_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연말 슈톨렌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환율 이야기 좀 하다가 제가 분량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이야기를 반도 못했지 사실 지난주에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래서 이제 환율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분량 조절 실패 아니에요. 이게 터키가 치고 들어와서 그래. 터키하고 그 장경태 때문이야. 근데 그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잖아. 그거. 걔네들이 23분을 잡아먹었어. 근데 그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뭐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짚고 가면은 이제 고환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고환율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죠. 뭐 결과적으로는 인상을 안 하고 지금 동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번이 역전된 게 처음이 아니니까 네네.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쫓아가 봤더니 사실 기준금리 차이가 역전된다고 해서 꼭 고환율이 그건 아니더라. 뭐 환율이 아니면은 이제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더 상승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에 환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이렇게 일치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차이가 반드시 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다. 네. 네. 아예 이제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네네.
여러 다른 또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 고환율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따져보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유동성입니다. 네. 이게 전 KBS 기자고 또 경제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 KBS 전 기자 박종훈 박사. 이분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은 유동성을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면서 5.5%까지 올렸나? 하여튼 굉장히 급속하게 미국은 금리를 상승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양적 긴축까지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 풀려있는 돈을 많이 회수했다는 거죠. 네네, 많이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한국은 계속 유동성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풀린 돈을 회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코시국 이후에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줄어들진 않았죠. 예, 이건 뭐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 박종훈 기자의 얘기로는 이제 2021년 대비 미국은 유동성이 3% 증가했는데 한국은 22.3%나 증가했다. 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이제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한 3%밖에 증가를 안 한 건데. 미국 그 3% 증가하면서 그 물가 상승률이랑 따져보면 사실상 증가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통화량이 거의 그냥 어느 수준에서 거의 머물고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미국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거고 좀 최근 5년 사이에 22.3%니까 네.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계속 억제하고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고 그래 버리면은 한 20년 있으면은 통화량이 2배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건 좀 빡세다. 우리 증가량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이거. 네네. 근데 또 이제 21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네. 막상 또 2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네. 또 우리나라 높은 거 우스울 정도로 그렇죠. 미국은 엄청나게 풀었죠.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헬리콥터 왜냐하면은 그놈의 그 양적 완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리고 이제 막 헬리콥터 money라고 그랬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돈을 엄청 풀었죠. 말 그대로 그냥 뿌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 미국이 얼마나 늘렸냐 하면은 54.7% 정도 네네.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한국은 43.5%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열심히 뿌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냐? 그래서 이제 한 2017년 기준으로 한번 이제 제가 따져봤는데 네네. 한국은 이제 75.5% 증가한 거고 미국은 60.4%가 증가한 거더라고요. 딱 회수 그렇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럼 결국은 이제 한국이 좀 미국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 많이 풀려 있다. 지금. 유동성이 네. 많이 풀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게다가 2018년부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도 좀 안 나오는 상황인 상태에서 네네. 이제 유동성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한 거 아니냐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뭐 곁다리로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이 이제 성장률은 분명히 그 지표상의 성장률은 한국을 앞섰지만은 그 일반적인 삶의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의 수준 면에서 따져보면은 그만큼 성장률 앞선 만큼 미국이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시지표가 좋다고 해서 항상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게 빅테크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제 고용이 덜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조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빅테크로 돈을 점점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부가에 이제 쏠리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이제 그런 점에 차관한 면이 있거든요. 애초에 트럼프 집권하게 된 계기도 보면은 결국 러스트벨트 지지층이 붕괴된 민주당의 러스트벨트 지지층이 붕괴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러스트벨트라는 게 제조업 벨트 아닙니까? 그렇죠. 철강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이 제조업 기반들이
너무 빨리 문을 붕괴되는 게 장난이 아닌데 지금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제정할 때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뭐 저기 해외 투자도 해외 투자지만 그 전에 지금 국내 제조업 무너지는 거 이거 때문이라도 노란봉투법 제정할 때 아닌데 노조 개지랄을 아우 민노총 뭐 사무실 무슨 전세금을 대주질 않나 나라가 좀 옆으로 새치면 갑자기 승질이 나네. 네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한미 관세 협상을 다루면서도 많이 네.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많이 풀렸어.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고환율이 온 것도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기준금리도 그렇고 유동성을 경우도 그렇고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한국은행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유동성 조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준금리 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네.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유동성이 늘어나고 뭐 그게 거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유동성 조절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국만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건 아마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국가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가들이 네. 저 말대로 뭐 기축통화국이거나 준기축통화국급의 국가들이잖아요.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EU 뭐 그럴 테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득.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기가 어렵죠. 일본은 그렇죠.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이후로 계속 거의 제로 금리로 그렇죠. 그냥 무제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네. 때문에 뭐 아주 이제 요새 좀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그 통화계 명륜 진상갈비 아닙니까? 뭐 무한으로 즐겨 아니야? 무한으로 즐겨.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본 경제를 그걸로 지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살아왔죠. 네. 자, 그래서 왜 제한적이냐 한국이 어쨌든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변할 때 이 한국의 유동성이 과연 그 기준금리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그러면은 유동성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네. 해보니까 이게 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EU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 유로존이죠. 네. EU가 아니라 유로존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유로존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이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쯤에 이렇게 삐쭉 올라온 게 보이죠. 파란색 커브가 네. 이제 네. 파란색이 이제 그 유동성 커브인데 네. 삐쭉 이렇게 확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얘네는 근데 그 전부터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제로금리였습니다. 유로존은 이것도 무한으로 즐기고 있었네 한동안. 일단 그렇게 버티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재정 위기랑 이제 여러 침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제로금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 더 낮출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있긴 합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계속 얘네 0%였단 말이에요. 네네. 기준금리가. 네. 그럼 무슨 수로 유동성을 공급했냐. 네. 더 낮추지도 않았는데 네. 얘네도 양적 완화를 했어요. 미국처럼 연준처럼.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싹 사들인 거지. 채권을 사면서 그만큼 이제 현금이 이제 쫙 풀려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이제 그때 유동성을 공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기준금리를 쫙 2022년부터 2022년 6월부터 네. 기준금리를 쫙 인상시켰죠. 물론 이때 얘네도 양적 긴축을 같이 합니다. 미국이랑 거의 미국 연준이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네. 이러니까 그 유동성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야.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땠냐? 한국의 상황은 이제 한국은 기준금리를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 21년 하여튼 몇 개월 빨리 움직였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미국만큼 높이 올리지는 않았지만 3.5%까지 쭉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죠. 이 기간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줄어드는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가를 하지는 않는데 좀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티가 덜 난다. 그래프 두 개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화량 그래프로 보면은 커브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안 보인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둔화됐지만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 근데 이제 EU나 미국 쪽의 그 유동성 추이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나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긴 했어. 뭔가 그러니까 액션을 취했는데 제대로 안 기준금리 된다 올렸죠. 이거지. 그때 이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추세였으니까 네. 또 우리나라도 물가가 안 오르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도 같이 움직였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올린다고 올리는데 미국은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때 뒤집힌 거거든요. 네. 왜 더 안 쫓아가냐? 괜찮냐? 근데 우리도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금리 이야기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이제 금리 몇 번 다뤘었죠. 네. 네. 금리 역전되고 하면서 이제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제 위험한 게 아니라 불안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한국은행 얘기를 전했죠. 예. 그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기자간담회 때 하는 얘기들. 그때도 한국은행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얘기대로 흘러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봐도, 그러니까 실제 지표들을 늘어놓고 네네. 비교를 해봐도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당시에 말했던 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기준금리 조절을 가지고 통화량 우리 적어도 이제 원화에 한해서는 기준금리 조정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죠. 라고 이제 그걸 일찌감치 이창용 총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을 해왔는데 당시에 이제 좀 안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불안함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이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역대 최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한 번도 네.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올 것이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는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는데 그냥 뭐 불안한 정도였다면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막 1,400원, 1,470원 이러니까 지금. 네, 예. 그다음에 뭐 1,500원, 1,600원 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네. 제법 계십니다. 네, 네. 예, 유튜브에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이 근데 꼭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만 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죠. 네. 예, 유동성의 요소를 주는 순서를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가장 이게 영향이 큰 거는 일단은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 많이 해주면 시중은행의 대출량이 늘어나면은 유동성이 확 늘어난다. 그렇죠. 금리도 금리지만은 네네. 금리 이전에 돈을 은행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그것이 그 공급량이 많이 결정이 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또 통화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죠. 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정을 많이 풀면은 그렇죠. 뭐 확정 재정이냐, 긴축 네네. 재정이냐.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 2020년 이후로 크게 이제 대두되고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이 확정 재정 중에서도 현금성 정책들. 네네. 이것들도 점점 좀 크게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네. 그 영향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가 그 영향력이 큰 순서라고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 제일 크게 우리 적어도 원화의 통화량에 있어서는 은행 대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네. 그 다음이 정부 재정 정책이고 네. 그 다음이 통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금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대출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1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 보고서를 그러니까 매월 이제 내는데 네네. 이 2021년 12월에 나왔던 통화신용 보고서에 하면은 당시에 통화 공급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이 민간 신용. 네. 민간 신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계 대출이랑 기업 대출이 있는데 네. 가계 대출이 이때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일단 코로나 중이긴 해요. 21년이니까. 네, 21년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통화 공급 기여도가 높았던 게 당시 이제 정부 부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21년 7월부터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유동성은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이 12월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 뒤에 이제 한국은행은 몇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죠. 네네. 뭐 이제 그렇게 인상을 했지만 이제 여전히 조금은 낮은 이 기준금리라고 해야 되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오를 거니까 당시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할 게 보이잖아, 뻔히 보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더 높은 이자를 내가 주고 돈을 빌려와야 돼. 네. 야, 지금이 제일 쌀 때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연거를 해댔지. 예, 20년, 21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나중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더 오를 것 같고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나중에 사면 손해야. 그거 이제 최근에 한 1-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해외 물품들 구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심리가 그랬거든요. 지금이 환율 제일 쌀 때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470원까지 오른 거 이거 보고는 다들 이제 막 질려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나왔던 것은 이제 대출 수요가 좀 몰린 영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러면 기업도 대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업도 이제 돈 빌려다가 이제 회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이익을 더 많이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가계대출에. 가계대출에 오. 증가 추이를 보면은 이제 2011년을 그냥 제가 그냥 대략 기준으로 삼았는데 네. 2011년 대비 가계부채는 한 944조 원 정도 증가를 합니다. 네. 기업 대출은 760조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힘이 제법 무섭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돈들은 거의 90% 이상 땅에 박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네. 들어가 있죠. 땅 아니면 이제 아파트로 박혀 있는 거지. 주택담보대출 다 이제 지불이니까 아파트라고 봐야지. 그렇죠. 땅 사는 사람은 많이 없죠 생각보다. 그렇죠. 집을 이제 사는 땅이 거죠. 아니라 이제 예. 다 이제 공굴이 쳐져 있다. 네네. 돈들이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야, 이 부동산이 영향이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이 이 숫자를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니까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늘어났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 아파트로 간 거죠. 저도 이제 조금 느끼는 게 그 부동산 중개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동산 중개업의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변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한 철들면서부터 이제 생각해 보면 한 30년 정도 네네. 그 기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땠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이 그렇게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 이제 뭐 저기 좀 개 모임 같은 거 주선 잘하고 뭐 아니면 네네. 아무튼 이제 그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인싸 기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딱히 할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복덕방 열고 하는 거 복덕방 열고 하면서 이제 집 소개해주고 하면서 복비 좀 받고 그 정도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전문화돼가는 게 이제 재개발 네네.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2000년 초부터 이제 신도시 조성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대도시에도 재개발 구역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니까 전문 부동산 자격증 보유자들이 좀 더 이제 티오가 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근데 제 느낌적 느낌은 한 2010년대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그 하나의 전문직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구나. 부동산 중개업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격증 취득 과정도 과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예전에는 이거 뭐 그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준이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 한 90년대 말 그럴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 웬만한 자격증보다 더 어려워요. 공부해야 될 법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어떤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특히 아파트겠죠. 아파트 어떤 그 거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거기서 오가는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은행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자기 돈
100% 자기 돈 아파트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네네. 거의 없지.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거 뭐 연예인이나 이제 그것도 돈 잘 버는 연예인이나 현찰로 사고 그러는 거지. 현찰 100억 그런 거 이제 기사 나고 그러잖아 괜히 또.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행은 연예인들도 굳이 돈이 있어도 네. 자기 돈으로 안 사거든. 그치. 그러니까 자기 돈 뭐 한 30%에 70% 대출 땡겨서 대출 땡겨서 그 돈 그 대출 땡긴 돈만큼 자기 돈을 굴리면 더 많이 이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이렇게 손 봐가지고 건물 팔고 네. 뭐 이런 게 또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집도 연예인 살던 집 파면 더 프리미엄부터 비싸게 파는 경우 있을까?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나 예전에 제가 본 것 중에는 좀 이제 럭셔리 제품 중에 그렇게 유명인 프리미엄 붙는 게 그 F1 레이서가 몰던 스포츠카 연식도 한 10년씩 되는데 그게 한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서 팔리더라고. 그건 근데 내가 돈 있어서 살 것 같거든. 나도 그래서 팬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 뭐 저기 하기야 BTS 팬이 그 전국 집을 살 만한 재력이 있는 BTS 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100억짜리 집 한 200억에 내놓는다고 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는데 뭐 우리 중에도 저기 총리님 사시는 전셋집 내놓는다 그러면은 옷도 얹으라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옷 좀 주고라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 뭐 그런 게 붙을 수 있죠. 자꾸 이렇게 세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돼. 아니 시간이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 않나? 예, 다시 이제 어쨌든 201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가계에서 막 1,000조 가까이 막 940조 넘게 늘어나고 기업에서도 이제 760조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대출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 크다. 은행이라는 거는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신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자기 그 자본금이 있고 네. 그 자본금만 가지고 딱 그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굴리는 거잖아. 네. 내가 뭐 채권을 사가지고 이제 이만큼 하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신용을 가지고 이게 그만큼 불어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원 통화 외에도 네. 그렇게 은행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늘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늘어났고, 그다음 이제 정부 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마치 이제 뭐 똑같은 기준으로 했어요. 네. 25년까지 그럼 정부는 얼마나 썼냐? 840조 재정을 냈다. 이게 뭐로 한 거냐면은 관리 재정 적자 액수를 가지고 누적해서 제가 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매해 얼마나 적자를 받냐 그만큼이 이제 쓴 돈이니까 더 풀리는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부 재정 중에 적자가 아니고 딱 떨어지는 항목 딱 떨어지는 액수는 뭐냐면 그냥 돈이 한 바퀴 돌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시중에 추가로 더 풀린 돈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재정에 한해서는. 네네네. 세금으로 다시 네. 빨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만큼은 돈이 더 나갔다고 볼 수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840조 원이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네. 그다음 뭐 그러면 이제 정부 임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대충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2013년부터 16년까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정부 기간을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재정 적자 액수가 문재인 정부 중반을 기점으로 확 변해요. 그러니까 한 대략 30-40조 정도. 네. 박근혜 정부도 많이 쓸 때는 한 60조까지 적자를 봤었나? 그런데 그게 2019년도부터는 이제 80조 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와서는 이제 100조 원 넘어갑니다. 네네. 재정 적자가. 그 뒤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법 적자를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재정 적자라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적자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경 예산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추경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추경에는 세입은 안 들어가잖아. 세입도 들어갑니다. 세입도 들어가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계산을 다시 하죠. 그 계산을 다시 해서 나오는 추경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는 추경을 할 때
뭐 처음에 본 예산안을 짤 때보다 좀 세금이 잘 들어오는 것 같다. 그건 계산해서 예. 이제 새롭게 뭐 이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 아니면은 이 정도 재정 흑자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계산을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네. 추경할 때 보면은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계산을 다시 하죠. 기재부에서.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뒤로는 그 2019년 이후에는 뭐 한 100조 되는 재정 적자가 거의 일반화가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정부 때는 세입이 적었지. 얘네 네. 사실 그때. 그때 이제 저기 법인세 깎아주고 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사실 가장 타격이 컸던 건 그겁니다. 경기가 그때 좀 안 좋아가지고 기업들 매출이 안 나오니까 네. 법인세가 이제 법인세 안 그래도 깎아준 데다가 더한 거 치고.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일반인으로 치면 소득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데 네. 얘네들이 기업에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야. 법인세 깎아줬는데 그냥 매출 안 나와서 못 내는 돈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덜 거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국가 재정 다 망한다. 자기들이 니네들이 세금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망한다. 이랬지. 게다가 겉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그거였잖아요. 균형 재정. 그렇죠. 예, 균형 재정. 그러니까 깎지는 못하겠고 세금을 확 늘려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일단 그런 다음에 지출을 줄일 수도 없으니 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쓰면서 그래도 과도하게 재정을 쓰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네. 균형 재정이 정책 기조였는데 민주당은 이제 더 써야 된다 네. 이거였지. 그때 이제 결론은 그냥 엉망진창이다. 그거죠.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돈도 쓸 만큼 썼고 왜냐면 본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썼는데 뭐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그러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 R&D 예산 삭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게 사람들 또 기억 속에 많이 남죠. R&D 예산. 아니 R&D 예산이니까 갑자기 또 새는 이야기가 나 생각이 났네. 이번에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아, 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연구원들 야간 수당 같은 거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식비도 그 개인이 다 내야 돼. 아, 밥값도 안 줘. 야식비도 안 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야간 수당은? 뭐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정권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항우연이 그걸 저 규정에 따라서 못 준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좀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라도 좀 잘해 보든지 할 일이지. 뭐 조인트 까던가 하겠죠. 뭐 김남국 이야기나 하고 뭐 장경태 이야기나 하기 바쁜지 뭐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더라고. 네네. 다음 주에 이야기 나올라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이 시중 은행에 의한 대출, 그다음에 정부 재정의 적자 재정,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라고도 하죠.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공급된 유동성도 만만치 않다, 상당하다.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한국은행이 일단 빨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더 강력한 장치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 네. 지급준비율이 이제 그 시중 은행들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예치해놔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말하자면 은행 대출 회수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높이면 은행 대출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아리까리한 것들 다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그러면 존나 팍팍해지는 거지 사람들 사는 게. 그렇죠. 막 주담대 중에 반 정도는 날아가고 막 사람들 집 뺏기고 그런 상황 생기고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비슷한 겁니다. 기준금리를 만약에 더 높였다 미국처럼 쫓아갔다. 네. 미국 5%였으니까 뭐 한국은 7%, 6%. 기준금리 6% 너무 빡센데. 유동성은 확실히 줄어들었을 거고
줄어들지. 사람들- 안 줄어들고 100여? 사람들 그 이자 내다가 감당 못한다 그런 얘기 나오지 그러면은. 이자도 그렇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 장난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이 얘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그 박정훈 전 KBS 기자의 지적이 맞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한국은행이 좀 더 뭐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결했냐. 네. 기준금리 더 올려야 올렸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효과도 제한적이다. 그렇게 효과도 봐- 제한적인데 네. 피해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뻔히 보이는 그런 힘듦을 안 돼. 일단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 수 있지. 일단 버텨.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사람들한테 버티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느냐? 예. 아끼면서 살면 버틸 수 있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게다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후퇴하는 일까지 생긴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곤란한 거거든요. 곤란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냐하면 박종원 박사 그 제 컨텐츠를 보니까 거의 딱 한국은행만 딱 꼬집어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네. 예. 이동성의 책임을 네. 한국은행에만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거기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최소한. 그걸 매번 기자들 앞에서 기준금리 변경을 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쪽 말도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대답을 한 내용들도 충분히 일리 있는 있다. 얘기였다. 네. 근거도 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은행 아니면은 이창용 총재 때문이다. 지금 고환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 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로만 보면은 다 책임이 있는 거야. 은행, 네. 그렇지. 정부, 뭐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런 식으로 책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순서대로 한다면은 이제 은행, 정부, 한국은행 이런 순서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 신용 대출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금융이거든. 그렇지. 사실상 정부 사이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유동성이 쭉 늘어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그러면은 역대 정부 다 실패한 겁니다. 지금 고환율의 책임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요 환율 이야기가 지금 결론일 수도 있지만은 제 나름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이 환율 문제도 이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환율에 대해서 이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환율 자체보다는 환율이 이러한데 내년 뭐 저기 예산을 어떻게 짰는가, 예산안 중에서 뭐 현금성 정책이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짚어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은 당장의 환율 이 꼬라지 난 게 야 이거 이재명 때문이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적된 부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그 누적된 부분들을 하나씩 짚다 보면 오히려 증가율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돈을 엄청 많이 뭐 그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100만 원을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기조 자체가 네. 트렌드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60조 정도 쓰고 분명히 문재인 정부 첫 해 네. 2017년하고 2018년 네. 이때는 적자 규모가 재정 적자 규모가 한 30조 원 수준이었어요. 네. 그게 60조 원 되고 코로나 터지니까는 100조 원 그렇죠. 가버린 겁니다. 그 뭐 중간에 뭐 이해찬이 돈 남는데 안 쓴다고 지랄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2019년 그때 이제 30조 원 수준에서 그렇죠. 60조 원 수준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그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 내내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던 부분 중에 적어도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탓하는 게 아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할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돈 많이 써가지고 뒷감당하려니까 힘들다 이 소리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환율 참 이재명 실드 쳐주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이재명 탓할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많은데 환율 숫자 하나만 놓고 그냥 이거 이재명 탓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의 결과, 네. 지금의 현재 스코어를 이재명한테 다 이재명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 적어도 한 2010년대 이후에 각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쌓여온 결과가 지금이다라고 네네.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스코어에서도 이제 굳이 한번 이재명한테 태클을 걸어보자면은 네. 이번에 2번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25년에 네네. 2번 추경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직 이제 완전히 다 12월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잠정치 있어요. 예산 잠정치. 그러니까 2차 추경안에 하면서 이제 기재부에서 추산한 걸로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는 아마 102조 정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날 거고 이게 본 예산 대비 제법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네네. 한 20조 늘어났나? 원래 네. 본 예산이 한 80조던가? 네네. 아니, 저 지금 숫자 좀 까먹었는데 어쨌든 추경을 2번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2026년 예산안이 있어요. 2026년 예산안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된 네. 그걸로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에도 이 정도 최소 100조 이상의 네. 재정 수지 적자를 보고 올해 25년이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1,300조 될 거라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국가 채무는 이제 기본 중앙 정부 채무하고 그다음에 지방 행정부, 네. 지방 지자체들, 네. 지자체들 것까지만 해서 네. 네 그거를 이제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1,300조인데 내년에 이게 1,413조 될 거라고 그렇게 예산안을 짰어요. 이게 본회의가 그렇게 통과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이렇게 또 100조 늘어나는 거지. 100조 넘게. 예, 100조 넘게. 이 국가 채무 늘어나는 추세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100조씩 안 늘어났어. 그 전에는. 그렇죠. 네. 지금 더 간 커진 것 같은 그런 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확장 재정하겠다는 네.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정권 다시 바뀌면은 다음 바뀐 그러니까 뭐 보수 쪽 정권이 이제 보수 쪽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정권은 또 민주당 탓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또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도 힘들 걸? 뭐 그렇죠. 더 힘들 수 있죠. 힘들 걸.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IMF에서 좀 유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야 좀 뭐 복지에 돈 쓸 때 쓰더라도 순수효과 좀 따져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좀 충고를 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시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하여튼 지금의 환율이 오는 데까지 이제 뭐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 기준금리라던가 이런 것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거를 뭐 기준금리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확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하나만 보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더 확 올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말이 안 아니면은 되죠. 예. 뭐 정부 예산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흑자 재정으로 갑니다. 아주 강하게 긴축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마찬가지로 사실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황이 이제 일단은 환율이 어느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내리기는 당장에 내려버리는 거는 힘들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일단 당장의 외화 달러 수급 상황.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달러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에 서학개미가 사학개미 발언이 나온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서학개미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반발하셨어요. 뭐 개인이 사면 얼마나 사냐. 그리고 이제 그걸 개인 탓을 하냐. 개인 탓을 하냐. 옛날 IMF 네. 때도 뭐 국민들이 사치를 부려서 그랬던 거다라고 했었다. 그러고서 IMF 쳐맞은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마침 이것도 정리를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 네. 그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이거를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네. 2025년에 달러 순매수가 한 300억 달러 됩니다. 네. 24년에 비해서 그럼 얼마나 늘어났냐?
24년에는 110억 달러 순매수라고 해요. 24년에 작년에. 근데 올해 300억 달러야. 2배 넘게 늘었네. 네. 그 전에 정점이 언제였냐면 21년. 네. 그때 이제 한창 올라올 때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빅테크 기술주, 네. 아마존, 테슬라. 그렇죠. 그 유행이 이제 지금 AI와 엔비디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간 건데. 그때 이제 21년 때가 또 한 번 정점을 찍었었어요. 207억 달러 순매수였어 그때. 그때 그때도 그 저희 미국 주식 예, 미국 주식 유행이었거든요. 미장 열풍 불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때 그렇게 3%가 그때 그렇게 뜬 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 유명한 유튜브 아니, 채널.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간혹 이제 그 게임 유튜버들 영상을 좀 보는 편인데 네. 자기가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 올리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이제 잡담을 한단 말이야. 아, 근데 그 한 21년 한 20년 이후 네. 이제 코시국 이후 영상들 보면은 미국 주식 투자한 얘기를 많이들 해요. 뭐 미장이 뭐가 올랐네, 뭐가 떨어졌네, 쪽박을 찼네, 네네네. 좀 땄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그런 얘기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확실히 그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22년, 23년 뭐 이때는 또 굉장히 또 그냥 사라졌었어요. 보니까 순매수 액수가 거의 제로 근처에 수렴하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100억 달러 뭐 이런 숫자는 전혀 안 나오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24년. 그렇죠. 올해는 더. 올해 마지막에 이제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뭐 그 그렇죠. 팔란티어 같은 거. AI 관련 주식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우리 주택 가격, 네네. 부동산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겁니다. 지금이 제일 싸. 지금이 제일 싸.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는 게 이게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는 내일 아니면 내년에 더 오를 텐데. 그러니까 물건 사재기 할 때 이 현상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품이 날 때. 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 그리고 돈의 쏠림이 일어나는 흐름 자체는 사재기에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네, 이런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거칠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미국 주식하는 애들 쿨하다고 네. 사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뭐 욕해도 되지. 뭐 욕해도 되지. 이창용 총재 욕 먹어도 되지. 아이 그래도 그 그런데 하는 수장인데. 예. 근데 위험해 보이는 거는 확 맞다. 예. 그리고 이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근 환율의 변동은 그러니까 언급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언급 못할 수준은 미미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거는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악개미 때문은 아니야. 네. 근데 야 이거 한 칼 찔렀다. 그렇지. 개인 투자자들도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찔르면 야 한 칼 먹었다 이거. 그 이제 뭐 어떤 가정집 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그 이제 그 집 아들내미가 맨날 그 폰으로 게임을 해. 네. 폰으로 게임하다 가끔 이제 막 그 현질을 하는 거야. 막 네네. 가차도 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소액 결제 5,000원, 10,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둥뿌리가 안 빠져. 근데 얘가 이제 좀 게임 중독이 빠져가지고 막 이게 오늘 전화요금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나오고 이러네. 이러면은 이거는 가게 무시를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야. 그렇지. 한 달에 현질을 60만 원씩 하다가 잃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엄마가 나와서 등짝 스매싱하고 이 새끼 폰 뿌시네 만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더 이상 소액 결제가 아닌 거죠. 그렇지. 더 이상 소액 빚장 안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수학개미도 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내미가 폰으로 60만 원어치 현질을 한다고 해서 집안 기둥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야 우리 살기 힘들어져라고 얘기를 할 부분은 된다는 거예요. 네. 60만 원어치 반찬 살 거를 네 폰 내느라 반찬 60만 원어치 못 사 먹는다 이렇게 대부를 딛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너무 티격해 듣지 말자. 직접 투자하신 분 아니면은 그렇게 같이 긁힐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이 달러 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 긁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이창용 총재도 그 하는 총장이 총재면은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인이죠. 그렇죠. 지도층이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그러면 좀 이제 언행을 정치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잘하는 양반인데 좀 뭔가 킹받는 게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뭐 괜히 그러다가 자식들 유학비 다 뽀록나고 막 그러니까 뭐 괜히 친상 털리고 막 재산 털리고 막.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을 때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더라고. 뭐 그러니까. 새롭게 더 나온 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파묘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다. 예. 근데 이제 또 이건 있어요. 뭐 서학개미만 있냐? 해외 투자 국민연금도 하고 한국은행도 다 합니다. 네. 왜냐면은 자산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국민연금 얼마나 했냐? 24년 대비 78조 원 정도 더 썼다고 지금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78조 원 그러면 이 달러로 바꾸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이게 환율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칠게 제가 한 1,400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은 한 500억 달러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굴리는 돈이 그만큼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성학개미 개인 투자자들 한 300억 달러 정도, 네. 국민연금은 500억 달러, 500억 달러 넘게 네. 해외 주식을 늘린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달러가 모자라지 우리나라에서. 게다가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왔는데 지금 환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 걔네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죠. 아니 내년에 어차피 또 달러로 나가야 되는데 굳이 지금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환율이 더 오른다. 그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손해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차피 달러로 투자금 나가야 되는 거 그냥 냅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모자라고. 달러 찾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네. 게다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단기 채권 엄청 풀어가지고. 그렇죠. 엄청 뭐 1년짜리였나 6개월짜리였나 뭐 아무튼 초단기 보통 단기라고 하면은 이제 초단기 그러니까 네. 뭐 1년 미만 그런 그러니까. 채권부터 해가지고 한 3년 만기까지는 단기로 보더라고요. 아무튼 1년 미만짜리도 최근에 풀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쫙 빨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지금의 환율이 그렇다. 환율이 찍힌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뭐 정확한 숫자 당연히 저도 제시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뉴노멀 기준의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000원 초반, 1,000원에서 1,200원 하던 때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유동성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도 한몫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온 뉴노멀 환율 얼마인지 모르겠어. 1,300원일지 1,400원일지 거기에다가 현재 그 달러 수급 불균형이 낳은 네. 추가되는 환율 때문에 지금 1,470원 정도가 찍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 그 뉴노멀이? 그거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고 최근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아마 기재위 이제 출석해가지고 질문을 받았어요. 기재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환율 균형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거 대답 못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준비가 너무 안 됐던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공표를 하면은 그렇지.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네, 외환시장에서 얘네 그럼 이거 넘으면은 방어하겠네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으로는 말을 안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환율 방어를 하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좀 찍어 누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 끌어당기지는 못해도.
근데 그게 뽀록 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외화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그러니까 그 작전이 뽀록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균형점이라는 거는 사실 알기 어렵다. 근데 꽤 높은 수준 아닐까. 뭐 혹자는 요새 유튜브 많이 출연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1,100원, 1,200원 환율은 아마 못 볼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은 못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1,100원 환율 못 본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근데. 네, 뭐 오래됐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1,100원일 때가. 그러니까 과거 10년 안에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코시국이 하는 큰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뉴노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1,500원이 넘어가는 순간을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1,500원 이상은 가지 않게 뭐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높으면 하여튼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그 지금 우리 정부의 전략 재정 기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12월 3일이었잖아. 그렇죠. 12월 3일이어가지고 이재명이 뭐 어디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국무회의 아니야 이거? 국민 아니 기자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디가 나가서 떠들었어. 네. 뭐 빛의 혁명 어쩌고 하는 맞다 그 저기 비상계엄 1주년 네네. 그때 나온 얘기구나 이거. 네네. 그래서 기자 중에 누가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질문이 이거였다고 해요.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네. 이런 식의 질문을 했나 봐. 네. 그 이 대통령이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복합적인 것만 맞는 말이네. 복합적인 건 맞는 말이죠. 네. 근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따져봤습니다. 일단 전혀 와닿지가 않아서 따져는 봤는데 네. 그래도 뭐 반 정도는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이제 뭐냐면은 일단 연간 성장률로 보면은 작년 이제 2024년에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2%였어요. 2.0%. 네. 그리고 올해 25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그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네. 0.9%로 지금 될 거라고 네네. 전망을 합니다. 0.9%. 그러면 경제 성장률 내려갔잖아. 그리고 급격한 경기 회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뭔 급격한 성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또 그런데 네. 이게 또 분기별로 그치. 따져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어땠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24년에는 1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1몇 % 성장을 했었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2분기, 3분기, 4분기가 죽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뭐 계엄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올해도 1분기, 2분기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0% 근처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분기에서 0.7%, 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네네. 3분기에는 0.7%, 4분기에는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0.7%랑 1.9% 성장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네. 가운데 이제 24년 3, 4분기하고 25년 1, 2분기 4개 분기 죽쓰고 그 가운데 비상계엄이 딱 박혀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딱 중간에 박혀 있는 거죠. 거기서 비교해 보면은 올해 3분기랑 4분기가 제법 괜찮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급격하다 이걸 급격하다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애매한 건데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택도 없는 건 아닌데 심히 거슬린다. 뭐 되게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매우 거슬린다. 저는 그거보다도 뭐 좀 찔리는 게 있나. 사실 지금 물가 상승 압력 거의 환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율하고 이제 그 먹거리, 그러니까 농수산물, 네. 식품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쌀값 안정도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는
2% 초반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고 2% 초반으로 유지 중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IMF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네. 갖고 있는데 네. 뭐가 찔렸는지 막 자기가 생각난 거 다 뱉어봤단 말이야. 네. 경기 회복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뭐 주가도 있고 막 되게 두서없이 막 다 그러니까. 내뱉었단 말이죠. 그거 그렇게까지 당황하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이 이재명 했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냥 네. 등기 없으니까 뭐든지 건드리면 막 쥐어 짜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던지는 그냥 그 수준인 거지. 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좀 환율이 너무 급격히 올라서 좀 예. 걱정이다. 예. 뭐 그러면서 뭐 어쨌든 대책을 관계 당국이 환율 억제에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나마 뭐 내수 진작을 위해 돈을 더 푸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서 다행이네. 그렇죠. 뭐. 예. 하여튼 앞으로가 중요한데 네. IMF에서는 뭐 그래도 그러니까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6년 예산에서 이제 그 예산 비중들을 보면서 우선순위가 그 IMF 그 방문한 인원들의 생각과 대체로 일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재부는 그냥 일치한다. 그것도 좀 거슬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 IMF는 이제 대체로 일치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안 좋고 조심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 예산에 좀 승수 효과 따져봐야 된다. 예, 승수 효과는 그러니까 승수 효과 따져서 그러니까 대체로 일치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그런 뭐 R&D 예산 많이 올린 거 하고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현금 지원 없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지금 단기에만 좀 잠깐 쓰고 말 일이지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어쨌든 그냥 큰 문제 없으면 2029년 뭐 그 정권 교체 시기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뭐 이런 거예요. IMF 한 얘기는.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계속 이런 현금 지원 네. 뭐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도 그래요. 원래부터 가졌던 생각이 그건데 한 깔짝깔짝 그 억누르려고 10몇 조씩은 쓸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런데 더 뭐 바로 베네수엘라 갈 것처럼 막 예를 들어서 뭐 100조를 현금 지원한다 뭐 이런 거는 못 한단 말이야. 그렇게는 못 하는데 자꾸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지자체 한두 군데에서 뭐 자체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지금 농촌 기본소득 그 시범 실시하는데 말고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 기본소득 실시하겠다 그러고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재정 중독되는 지역들이 늘어날 거고. 이거 그 국가 채무에 정확하게 카운트 됩니다. 지방채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 악성 채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방채들은. 네. 왜냐하면 인구가 늘거나 다시 산업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지역 경기가 회복될 그 동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연하죠. 지금 있는 것도 사라질 판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에서 뭐 빚내서 복지를 하겠다. 이거는 진짜로 미친 짓이죠. 그냥 당장에 눈앞에 있는 표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재정 중독이 늘 줄어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의 중독 상태보다도 이 정치인들. 네. 네. 이 사람들의 중독이 심한 거지.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정신머리 뜯어 고쳐야 돼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우려스럽다. 뭐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환율 굉장히 지금 어렵고, 네. 어렵고 앞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1,470원 정도 선에서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 더 뚫고 올라가서 막 1,500원 넘고 1,600원 넘어버릴 것이냐.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 당국에서 네. 그래도 1,500원은 좀 뚫지 않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네. 그 얘기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욕을 먹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환 개입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국민연금 가지고 이제 환율 끌어내릴 네, 거냐 네, 이 네, 반응을 그렇죠.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외환 개입한다 그러면은 그거 공격거리가 되거든. 그렇죠. 헤지 펀드가 확 달려들 수도 있거든. 그렇죠. 빨아먹고 빠지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게. 그 심리전 싸움이라고 볼 수도 예, 있죠. 심리전 싸움이죠. 네. 눈치 게임이다. 네, 눈치 게임. 그게 이제 어느 선 딱 내가 앵커링 할 거야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공격거리가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이재명 정부를 좋게 볼 수는 없지만은 예, 좋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무덤덤하게 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외환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결국은 이건 한 적어도 최소한 지난 한 10년간의 누적된 정치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정권의 책임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찝자면 저도 이제 민주당 정부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는가? 그렇죠. 일단은 라고는 문재인 생각합니다. 정부 책임이 커요. 그렇습니다. 유행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바꾼 거니까. 네. 뭐 민주당 이야기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장들도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2018년 그렇죠. 당선되고 하면서부터. 물론 2022년에는 그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그 여파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또 많이 탄생하긴 했었는데 네.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그래도 또 다 바뀔 것 같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내상적인 내년 또 지선 앞두고 또 뭐 얼마나 또 그러겠냐고 대체 돈 푸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은 안 되는 게 이게 더 제일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전반적 국민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물이죠. 문제죠. 그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뭐 그동안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 처음에 방송 모토로 삼았던 게 기본소득 담론에 저항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뭐 이제 그 담론에서 크게 이제 바뀐 건 없지만은 뭐 저는 이제 우리가 회의는 안 했지만은 네. 해넘어가면 그냥 우리 간판만 갈아서 시즌 4를 할까 싶거든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넘버링이 너무 누적돼가지고 아, 네네. 대본 파일도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시즌 3 대본 폴더가 너무 커가지고 폴더에서 뭘 찾기 힘들어. 맞아. 그래서 시즌 4를 새로 만들으니까 저 내년쯤에 시즌 4를 할까 싶은데 시즌 4를 하면은 이제 그 우리 방송의 슬로건을 뭘로 바꾸느냐? 또는 이제 재정 중독을 타파하자, 뭐 재정 중독을 치료하자, 뭐 재정 중독을 경기하자. 아무튼 재정 중독에 대항하는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 마지막 방송 전까지 한번 빡세게 네. 회의해 보죠. 네. 그래서 재정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네네. 장경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잠깐 했잖아요. 네. 이걸 원래 지난주에 하고 끝났어야 하는 이슈였는데 사실 이건 원래 보통 그랬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슈는 더구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는 게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언급하고 끝냈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대응하는 게 너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이제 피해자 측에서도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입장들이 나왔어요. 방송 출연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TV조선 그 인터뷰도 했고, 네. 그 관련해서 보면 이제 고소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네. 입고 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사건을 좀 무마시키려고 그 술자리에 장경태를 초대했던 자기보다 선임인 보좌관이 이제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거 아니냐. 너무 일키워서 될 일 아닌데 계속 그 여의도에서 어차피 봐야 될 사람인데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마를 시켜가지고 그냥 본인도 그냥 듣고 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이제 이 중재했던 이 선임 보좌관 이 사람이랑 올해 10월달에 또 술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술 먹다가 이제 뭐 2차까지 갔나 그랬는데 이 선임 보좌관이 또 이 피해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그래서 피해자가 이때도 이 사람을 처음에 사법적으로 고소를 안 하고 그냥 나 고소는 안 하겠는데 대신에 당신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꺼져라. 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사표를 냈어요. 이 사람이 또 어디 의원실 보좌관이거든. 다른 의원실. 네. 예. 사표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쪽 의원실에서 사표를 받아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사표를 전달을 했는데 왜냐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이니까 보좌관들이 원칙적으로는. 네네네.
사무처에서 돈이 다 나가니까. 아. 그래서 사무처에 사표를 줬더니만 사무처에서 사표 못 받아준다 그런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만 이 선임 보좌관이 다른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표를 수리를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뭘로 수사 중이었냐?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또 다른 성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 피해자가 알게 되니까 이게 꼭지가 도는 거예요. 이거 가만 보니까 이 새끼 상습범이고 이 선임 보좌관. 네. 그리고 그날 술자리 주선한 것도 선임 보좌관이었고 장경태랑 그런 일이 장경태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무마시키려고 한 것도 얘잖아요. 그리고 네네. 얘가 또 이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또 범죄 위해를 가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장경태랑 이 새끼한테 노란한 이 새끼가 나를 가지고 논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네네네. 그래서 둘 다 고소를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 보좌관이 누군지는 기사를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지난 11월 18일자로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송치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표 냈는데 이날 사무처에서 처리 안 하는. 이날 이준석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에 사표를 전달을 했는데 반려가 됐더라. 그럼 사무처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좀 공교롭네요. 네, 공교롭죠. 장경태가 또 이준석이랑 좀 약간 친분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준석 의원실에 뭘 할 내용은 아니긴 하죠. 의원실도 잘 몰랐던 거니까 사실은 이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니까 이준석 의원실 뭐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다만 이 보좌관이 거기 소속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인맥이 막 어떻게 가네 이게. 그렇죠. 얽히고 설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많이 그런데 이제 12월 3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장경태가 법사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국힘 법사위 의원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럼 공세할 만하잖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국힘 측 논리가 뭐였냐면은 그 나경원 법사위 간사 못하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거법 재판받고 있는데 이해 충돌된다. 네. 그 논리로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논리를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러면 장경태도 이제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재판 받을 텐데 법사위에 있으면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법사위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장경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경찰 수사 받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위 소속 경찰의 행안위 소속이지 법사위 소속이 아니다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 경찰이 이제 검찰로 이첩하면은 그때 나가겠다는 건가? 몰라. 그리고 이제 뭐 TV조선 보도는 조작 보도다. 뭐 그리고 이제 막 그 이제 국힘 의원들이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다 당신들 다 무고로 내가 고소할 테니까 그 국회 앞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또 장경태는 이미 그 피해자분을 무고로 고소를 했잖아. 그렇죠.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 장경태가 여기 주진우 의원이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장경태 과거 발언 22년 5월달에 장경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정확히 3년 뒤에 지가 이러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야, 이 사람이 어째 이러냐. 그리고 이제 뭐 이 와중에 서영교 이 사람 진짜 나는 오늘 많이 격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뭐 장경태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 이런 소리를 막 하면서 막 항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깨에 손 올린 그 뭐 캡처 짤이 많이 놔둬놨죠 한동안. 네네네. 이거 그 포샵으로 만든 거거든요. 원본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모자이크 치우고 이제 보통 그 모자이크 된 영상을 복구하는 AI도 있는데. 네네. 그거 돌리고 복구하면 해상도가 훨씬 안 좋게 나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냐면 그 비슷한 다른 사진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형상을 따와가지고 붙여놓는 식이기 때문에 좀 보면 티가 나요 일단.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놔두는 짤도 보면 포샵으로 고친 티가 나는데 경계선 같은 거 보면 아무튼 그 원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최초로 올린 게 민주당 보좌관
한 보좌관 SNS 계정이었는데 그 올렸다가 지웠다고 예, 하는 그거. 근데 걔는 지웠어요. 네네네네. 근데 서영규는 그거를 근거로 지금 뭐 저기 어깨에 손 올렸다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그 이 양반 저번에 그 조의대 대법관 그 뭐 저기 뭐 접대 받았네 그러면서 그게 어디였지? 열공이었나? 더 탐사였나? 거기서 AI로 자기들끼리 음성 조작한 거 가지고 예. 자기들끼리 이제 뭐 풍자 꽁트 만든답시고 AI로 만든 음성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영규는 사실인 줄 알고 막 그 조의대 비판에 끌어들인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래서 한 망신 당했잖아. 본인은 망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더니 간에 또 지금 이 조작된 걸 가지고 근거 있는 양 집 내세우면서 막 어깨에 손을 올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설령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 어깨에 손 올리면은 뭐 막 만지고 그럴 때? 그러니까 말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야 박응정 조국당도 역시 조국당다워. 얘 그 검사 출신이잖아. 그리고 조국당 최근에 조국당의 그 전 보좌진이었나? 아무튼 그 당직자명 예. 그랬었죠. 밑에 손나고 또 나왔었잖아. 탈당했잖아요. 네. 그런 당인데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 국힘 의원님 중 돌아가신 분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장재원 이야기죠. 뭐 비서관 성폭력해서 목숨 끊으셨잖아요. 어디에다가 성폭행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경태 목숨 끊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이 얘기는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재원은 그래도 자기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자기 죄를 부인하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럼 장재원이 훨씬 나은 사람인 거 아니야? 장경태보다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뭔 상관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국힘 전부가 그럼 막 장재원 실드 치고 뭐 저기 미투한 제보자 꽃뱀이라고 그랬냐고 국힘에서 안 그랬잖아. 국힘에서 똑같이 그랬으면은 지금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것도 아니라고 근데. 야 니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거 아니야. 박은정이 얘는 진짜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서영규 같은 경우는 이 기사 지금 뭐 오늘 녹음실 들어와서 봤는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장경태 사건 2차 가해 비판 인용하면 법적 조처하겠다. 말도 좀 어렵다. 이게 이제 무슨 논리냐면은 2차 가해 인용이 뭐냐면 국힘 측이 이날 국회에서 한 얘기. 네. 12월 3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 얘기. 이거를 인용하면은 법적 조치하겠다는데 왜 법적 조치하느냐? 이 당시에 국회에서 국힘이 한 말이 파렴치한 정치 공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날이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잖아. 네네. 근데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안 하고 장경태 붙잡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정치 공세를 인용하는 건 똑같이 비열하고 뭐 파렴치한 짓이다. 그래서 고소할 것이다. 이 논리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 네 기분 나쁘다는 걸로 고소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법적으로 뭘 위반했는데 고소거리가 되는 거야. 표현의 자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기분 상하면 고소야. 뭐 명예가 훼손당하나? 지금 서영규 지금 서울시장 나오네 만에 그러는데 뭐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양반 나와서 서울시장 되면은 서울시는 거의 북한 수준이 되지 않는가. 근데 너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뭐 그것까지는 뭐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참 뭐 서영규가 어떻게 후보가 돼? 이런 사람 더 이상 국회의원 시켜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 구민들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 뭡니까 이게? 좀 괜찮은 애로 하나 꼽자 국힘아. 그러니까. 후보 좀 괜찮은 애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서영교 하나 못 밀어내면은 얼마나 쪽팔리냐 이게. 박원장 이런 애들도 얘는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좀 이런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고. 이번 주에 김남국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좀 해봅시다. 이거는 뭐 묵혀놔도 상관없는 얘기고. 네네네. 뭐 그래야겠네. 일단은 김남국 이야기는 더 이상 뭐 저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런 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다만 이제 뭐 굳이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정부 혹은 이 행정부의 통치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후진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덩어리스럽냐. 네. 예. 아니 무슨 뭐 형 동생 하는 게 무슨 특유의 문화라질 않나.
알지. 뭐 그거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지. 뭐 국힘은 안 그러나 옛날에 막 그 누구야 김재원 의원이 막 그 김우성한테 형님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친한 사이들끼리 그럴 수 근데 있지. 나는 그때 내가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였을 예. 때 그 꼬라지를 일나게 욕했다고 비웃고 저 새끼도 공사부문도 못하고 뭔 형 동생 집에 가서 너희들끼리나 하라고 그거를 왜 티나게 사람들한테 그러고 그게 무슨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떳떳한 일이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보다 더한 꼬라지를 민주당에서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참.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네.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주쯤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냉국이가 그래도 경태보다 한 살 형인데 밀렸네 경태한테. 그러게. 근데 경태가 좀 사고가 더 이거 심각하죠. 더럽죠. 예. 예. 남국이는 경태에 비하면 애교스럽죠. 기다려. 형들이 다 잊지 않고 얘기해 줄게. 연말이니까 또 연말 특집으로 한번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